자, 우리 이제 세 번째 영상이에요. 자, 이제 우리 시험 범위 이제 마지막 영상입니다. 자, 우리 다시 중국으로 넘어와서 이제 송나라와 원나라를 좀 살펴볼 건데, 우리가 먼저 송나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비교적 우리 가장 최근에 했던 거죠. 여러분들 기억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송나라 같은 경우는 당이 멸망한 이후에, 당이 멸망이 어떤 것 때문이었어요? 그쵸. 절도사들이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면서 당의 중앙적인 세력이 약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절도사들에 의해서 당이 분열이 되고 결국 망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이제 송이 건국이 되는데요. 먼저 송을 건국한 사람이 바로 송태조였던 조광윤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광윤은 바로 송태조는 중앙집권 체제를 강화를 하려고 했었고요. 이런 속에서 중앙집권 체제의 정책들을 펼치게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문치주의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문치주의가 뭐였냐면 문관들을 많이 뽑게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절도사 세력을 약화하고 문인 관료들을 우대하면서 문관 중심의 통치를 했던 거죠. 그래서 바로 문치주의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한 중앙군을 강화해서 군대를 다 누가? 그치, 황제가 다 군인을 관리하는 거예요. 황제가 다 군사권을 장악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과거제까지 황제가 직접적으로 시험을 주관하고 면접을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서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어? 황제가 할 게 너무 많다. 그러니까 하나라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결국엔 송나라가 위기에 봉착하게 되는데, 아까 문치주의로 인해서 그리고 직접 군사권을 장악함으로 인해서 결국엔 뭐가 약화된다? 그렇지, 바로 군사력이 약화된다. 그리고 군사력이 약화되니까 주변 나라들이 계속 건들고, 주변 나라들이 계속 건드니까 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오히려 얘네들한테 많은 돈을 지급을 하게 되는 것에서 재정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군사력이 약화되고 재정이 어려워지는 상황, 이게 바로 위기라고 볼 수 있겠죠. 위기와 쇠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이건 건국이고, 자, 이렇게 넘어갔어. 그러니까 야, 이 송나라 안 되겠다, 개혁을 하자라고 개혁을 했던 인물이 한 명 등장하는데, 그게 누구였다? 바로 왕안석이었다. 하지만 이 왕안서들은 세금을 막 귀족들한테 거들려고 그러고 너무 급진적으로 막 개혁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관료들이 이 왕안석 끌어내라고 하면서 오히려 개혁은 실패하게 됐다. 그래서 결국은 송나라는 금의 공격을 받아서 남쪽으로 옮기게 된다. 그래서 이 남쪽으로 옮긴 송을 무슨 송이라 그랬어? 남송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남송은 오랫동안 버틸 수 있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유는 뭐였어? 남송이, 그렇죠, 이런 경제적인, 강남 지역은 워낙 비옥한 땅이 많고 농업이 발달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번영을 누려가면서 남송이 버틸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송의 건국과 변화 과정을 좀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송의 경제를 살펴봤어요. 자, 송의 경제의 특징은 뭐냐면 농업기술이 발달했다라는 거였습니다. 농업기술의 발달. 그래서 당연히 생산량도 기술이 발달하니까 증가를 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수공업과 상업이 활성화되면서 이들이 운영하는 시장이라든지 교역의 굉장히 활성화가 됐을 것이다. 그래서 거래가 많아졌기 때문에 모두 이 거래 속에서 동전이라든지 지폐라는 화폐가 많이 교류가 됐을 것이다 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죠. 그래서 수공업이나 상업이 많아지고 거래가 많아지면서 동전과 지폐도 굉장히 만들어지면서 교류가 활발해졌다. 이런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문화 부분에서 보면 송나라는 유교 중심의 국가이면서도 이 송나라 때는 성리학이 발달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 성리학을 중심으로 발달하면서 성리학이 완성이 되는데요. 이 성리학이 완성하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활약했던 사람이 바로 주희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희는 나중에 주자라고도 불리는데, 이 주자 중심으로 성리학을 완성시켰다. 그리고 이러한 성리학을 완성하는 바탕으로 해서는 사대부가 굉장히 중요했고, 이 사대부 중심의 문화도 발달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도 이렇게 발달하면서 나침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 지역에 전파가 되기도 했다 라는 거. 자, 근데 사대부 문화뿐만 아니라 무슨 문화도 발달했어? 서민 문화도 발달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성리학의 문화의 특징, 이 송나라 문화의 특징이 뭐였어? 사대부 문화도 발달했고, 서민 문화도 발달했고, 그리고 성리학이 완성이 됐다라는 게 큰 송나라 문화의 특징이었다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송나라에서 가장 중요했던 게 또 뭐였어? 해상교역이 발달했다라는 거였죠. 이 배를 통해서, 이 바닷길을 통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교류를 하게 되면서, 이제 이 해상 무역만 담당하는 기구를 하나 뒀는데, 바로 그게 시박사라고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발음 주의하자라고 얘기도 했었죠. 그래서 무역을 담당했던 시박사를 중심으로 이 무역을 관리를 했다. 그리고 무역은 어느 나라? 고려, 일본, 인도, 아라비아 이런 여러 나라들과 교역을 하면서 송나라가 굉장히 해상교역이 발달했고 이 해상교역을 담당한 기구가 무슨 기구였다고? 시박사라는 기구였다라는 걸 우리가 수업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자, 송나라는 계속 건국과 쇠퇴 이렇게 이어가면서 여러 북방민족한테 침입을 당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살펴봤던 북방민족이 뭐가 있었냐면 첫 번째로는 거란이 있었죠. 거란.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렇죠. 탕구트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란은 나라 이름이 요나라였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 거란, 요나라, 그리고 송나라와 계속 대립을 하면서 송나라와 금나라가 손을 잡고 요나라를 멸망시켰다라고 얘기했죠. 자, 그리고 송나라의 서북 지역에 있던 서쪽에 있던 탕구트는 서하라는 나라를 세웠고요. 이 서하는 서쪽에 있다 보니까 어떤 점이 굉장히 이점이었어? 장점이었어? 무역을 담당하고 있었다라는 게 굉장히 장점이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진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여진이라는 민족이 있었는데 이 여진 민족은 금나라를 세웠고 이 금나라는 방금 얘기했듯이 송과 연합해서 요나라를 멸망시켰다라고 얘기했어. 그런데 금나라가 송이랑 연합을 해보니까 야, 송나라도 별거 없구나 라고 해서 오히려 송을 공격을 했고 송나라는 이때 남쪽으로 밀려가면서 남송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결국 이 금나라는 시간이 지나서 누구한테 멸망을 당한다? 몽골의 침입으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북방민족의 끝판왕이 누구라 그랬어? 바로 몽골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몽골이 세운 그런 나라, 바로 원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곧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나라가 멸망을 하고 방금 했던 얘기예요. 요 나라가 멸망을 하고 금과 송이 대립을 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금나라가 송나라를 얘네 진짜 별거 없네, 쳐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대립을 하고 있을 때 북방에선 누가 성장하고 있었다? 몽골이 성장하고 있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칭기스칸이었다. 그래서 칭기스칸이 영토를 확장해 가면서 영토를 대제국을 만들어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결국은 누구까지 멸망시켜? 금나라 멸망시키고 서아시아의 아바스 왕조도 멸망시키면서 이 몽골을 대제국으로 운영을 했던 사람은 바로 칭기스칸입니다. 하지만 이 넓은 영토를 잘 운영하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분열을 하게 됐고요. 이런 분열 과정에서 왕위 계승 다툼이 발생을 하고 이 왕위 계승 다툼에서 누가 승리하냐면 바로 쿠빌라이 칸이 승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쿠빌라이 칸 별표. 쿠빌라이 칸이 했던 업적들을 보면 먼저 수도를 베이징으로 옮기게 됩니다. 여기 지금 보면 요 베이징 보이죠? 요 베이징으로 옮기게 되고요. 이 베이징으로 옮기게 되면서 나라 이름을 뭘로 바꿨냐면 이제 원나라로 바꿔요. 그래서 몽골이라는 몽골 제국을 운영했던 칭기스칸이 결국 원나라가 되는 건 어느 시기야? 바로 쿠빌라이 칸 시기 때 원나라로 바꾼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 누구도 멸망시켜? 남송도 멸망시킨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중국의 전체 지역을 누가 차지하고 있는 거야? 몽골이 차지하게 되는 결과가 이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원나라의 사회적 특징을 좀 보면요. 원나라 같은 경우는 바로 몽골 제일주의라는 걸 내세웠어요. 몽골인 짱이라는 거죠. 몽골 이외에는 다 별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몽골이를 가장 최상위층에 두고 여기 몽골인들에게 주요 관직을 다 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몽골인 다음으로는 바로 서역 출신의 생목인들이었어요. 바로 생목인이 뭐냐면 이 서아시아 사람들 또는 유럽 사람들 또는 중앙아시아 사람들. 그래서 색깔 색자고요. 목은 눈목자예요. 그래서 눈이 색깔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두 번째 계층을 주게 된 거죠. 근데 이들의 특징이 뭐였냐면 이들은 수학을 굉장히 잘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들한테 맡긴 역할이 뭐였냐면 재정이라든지 행정 같은 거 담당을 하면서 사회 전반적인 계층 속에서 이들이 직접적인 행정을 담당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까지가 뭐야? 이들까지가 지배계층이에요. 그래서 몽골인과 생목인까지만 지배계층이고요. 나머지 그들이 지배했던, 그들이 영토를 차지했던 여진인들, 거란인들 뭐 이런 애들은 다 한인으로 몰아넣어서 피지배계층으로 보게 된 거고요. 한인. 그리고
끝까지 있었던 남송인들, 그 남송인들은 아예 가장 밑에 층인 남인으로 보면서 이들은 피지배계층으로 두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심한 차별을 받았던 애들이 바로 남인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몽골인 제일주의이기 때문에 몽골 문화를 최고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원나라는 몽골 문화를 지키기 위해서 몽골 파스파 문자를 지들의 공식 문서로 사용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전에 송나라 때 관리를 뽑았던 과거제 같은 거는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고 오히려 민족에 대한 차별로 사람들은 뽑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겁나 잘해도 내가 남인 출신이면 중앙에 진출할 수가 없는 거야. 예전 같은 경우는 시험을 잘 보고 면접을 잘 보면 내가 좀 천한 출신이어도 중앙으로 진출할 기회가 생겼던 거죠. 그게 바로 과거제의 특징이었지만 이때 원나라 때는 과거제를 아예 유명무시를 하고 민족에 따라서 차별했기 때문에 내가 한인 출신이거나 남인 출신이면 그쵸? 아예 주요 관직이라든지 행정을 담당하기가 쉽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몽골 사회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몽골의 경제와 문화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자, 송대에 이어서 원대도 농업이 굉장히 발달을 하게 되고요. 농업 기술도 발달하게 됩니다. 이거 달라질 건 없어요. 그 다음에 이 시기에는 또 교통로도 발달을 하게 되고요. 물자의 교류도 굉장히 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물자의 교류가 왕성하니까 시장이 활성화될 거고, 시장이 활성화되면 교류가 활성화될 거고, 이 교류가 활성화되면 당연히 뭐도 사용하겠어? 화폐 사용하겠죠. 지금까지는 송나라랑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서민 문화도 발달합니다. 즉 송나라 이후부터 원나라까지는 그냥 다 비슷한 사이로 경제가 흘러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원나라에서 좀 볼만한 특징이 뭐냐면 원나라는 워낙 대제국이었잖아. 영토가 유럽까지 이어졌어. 그러다 보니까 서역과의 교역, 동서교역이 굉장히 활발했을 거예요. 그래서 동서교역이 활발한 가운데 그 증거가 뭐였냐면 역참제의 실시입니다. 역참제는 뭐냐면 이렇게 엄청나게 긴 거리를 가야 될 때 중간중간에 쉼터를 만들어 놓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숙식도 제공하고 내가 타고 다니던 이 말의 휴식 공간도 제공해주고 거기서 먹고 자고 시장이 형성되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 역참이라고 하는데 이런 역참을 통해서 교역을 하고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볼 수 있었고요. 또한 교역을 하는데 우리가 초원길이나 비단길, 바닷길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모든 길이 총집합해서 이들을 다 연결시켜서 아예 이 대륙을 하나처럼 운용을 하는 거였죠. 그래서 하나의 교역권으로 통합시켰다. 자,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원나라는 대제국을 운영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당연히 역참제가 이렇게 정비가 되면 길이 뚫렸다는 소리고 이 길을 통해서 우리가 서역으로 가기도 하지만 서쪽 사람들이 동쪽으로 오기도 하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동쪽으로 왔던 사람이 바로 마르코 폴로라는 사람이었고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을 통해서 당시의 서쪽 이런 유럽 사람들이 이 동양을 보는 시선이 어떻게 보고 있구나라는 걸 이 책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븐 바투타라는 사람도 여행기를 남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나라의 특징은 우리가 한 번에 정리하면 굉장히 국제적이다라는 특징을 세울 수 있겠죠. 그래서 외국 문화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예전 중국 한족처럼 외국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 문화만 할 거야라는 게 아니라 원나라 같은 경우는 다양한 문화를 개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 그러니까 원 안에서는 다양한 종교도 있었겠죠. 그래서 이슬람교라든지 크리스트교, 티베트 불교라든지 이런 다양한 종교가 공존할 수 있었고 더 나아가서 이슬람의 문화도 받아들이는데요. 이슬람이 굉장히 강점이 뭐였어? 수학을 잘했다라는 점이 있었죠. 이 수학을 잘하면 과학을 잘하고 과학을 잘하면 그쵸 천문학을 잘한다고 얘기했죠. 의학도 잘하고 그래서 천문학이라든지 역법 같은 것들을 받아들였고 이 특히 역법을 받아들이면서 우리 농사 지으려면 또 이렇게 달력을 좀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원나라에서는 이슬람의 역법을 받아들여서 수시력이라고 불리는 달력도 만들어서 농업에 활용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원나라는 외국 문화에 굉장히 개방적이었고 문화를 많이 수용했다라는 점까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시험 범위까지 교과서 살펴봤습니다. 선생님이요, 총 3개의 영상을 올렸죠. 그러니까 시험 범위를 3개로 쪼개서 올린 거고요. 그리고 한 영상당 길면 30분 정도, 지금 짧으면 한 10몇 분 정도 될 거예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우리는 꼼꼼하게 글씨 하나 안 틀리고 외워야 된다
라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최대한 많이 기억을 하고 최대한 많이 이렇게 훑어보고 머릿속에 조금이라도 많이 남겨서 시험 볼 때 그때만큼 최대한 실력을 발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들이 역사가 많이 어렵고 또는 외울 게 많다라고 생각이 들면 선생님이랑 이렇게 교과서 정리하는 이 영상을 30분밖에 안 되니까 아침에 좀 보거나 아니면 하교하면서 보거나 이렇게 하면서 좀 자주자주 보면서 머릿속에 조금 많이 남기는 작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작업을 하면 정말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도 시험지를 보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얘기했듯이 시험지가 힌트가 될 수 있다. 시험 문제들이 문제가 아니라 답을 찾는 힌트가 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선생님이 누누이기하지만 결국 보기 5개 중에 그쵸, 3개는 지우고 결국은 2개가 남고 그 2개 중에 여러분들이 찾는 싸움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영상 여러분들이 최대한 잘 활용하셔서 공부하는 데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언제든지 모르는 거 있거나 궁금한 점 있으면 이 영상에 댓글로 달거나 또는 선생님 찾아와서 질문하면 선생님 친절하게 답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보느라 공부하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았고요. 우리는 이제 시험 끝나고 웃는 얼굴로 재밌는 수업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그렇게 우리 교실에서 만나도록 해요.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